Preview. Preview. 네, 최근의 부동산 향방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부동산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슈 브리핑의 히어로 우리 이진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4월의 중반을 향하는 금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어떤 이슈가 또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출 규제가 좀 풀리느냐 이런 부분들하고 심리적으로 좀 이제 시장이 좀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됐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번 주에도 준비된 이슈 브리핑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브리핑입니다. 넓은 집 살고파 최근 5년 중대형 아파트값 2배 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5, 6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 미분양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최근 5년 사이에 2배나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부동산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도 가능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33평이라고 평형대라고 하는 84제곱미터 국민평형 기준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큰 평수들은 건물분 부가세까지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취득세도 좀 셌었고 이러기 때문에 또 보유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물량 중에서 국민평형 84제곱미터 공급량에 비한다면 소형으로 이제 소규모로 공급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수요층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택근무가 수요가 좀 많아지고 내부에서 공간을 좀 쓰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84제곱미터가 실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좁아 보이는 그런 반사적인 효과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대형 평형들에 대한 눈이 이제 돌려지게 되고 똘똘한 한 채 개념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왕 오래 갖고 있으려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대형 평형들에 대한 수요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미 공급이 거의 없었던 재고 물량 중에서 이 대형 평형들이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보였고 이 상승이 바로 아파트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덩달아 같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네. 그 최근 5년 사이에 2배가 올랐다는 건 아무래도 그 삶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 그렇죠. 같은데 네. 그 아무래도 2년 전부터 좀 기승을 부렸던 코로나의 또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택근무에 따라서 공간이 머물러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실제 이제 뭐 84제곱미터라는 33평도 우리가 크다고 보지만 오랜 시간을 거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좀 부딪히는 면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뭐 잠만 자고 나갔던 때에서 6시간 이상씩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면적에 대한 감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대형 평수에서는 일단은 큰 평수에서는 방이 4개, 그러니까 포베이든지 뭐 3베이든 베이는 떠나서 방이 4개 정도가 되는 구조의 40평대는 공간을 좀 활용하는 게 다양성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뭐 서재를 활용하든 사무실로 활용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달라졌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이 패턴이 좀 나아졌다는 거죠. 이제 빡빡하게 사는 것보다 좀 더 여유롭게 좀 즐기고 사는 이런 패턴으로 만족도를 추구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개념도 훨씬 더 넓어졌다. 그런데 실제 공급된 물량들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수요층들 입장에서는 84보다는 좀 높은 평수를 추구하는 그런 양태가 좀 벌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희소성이 가장 큰 이유가 그렇죠. 또 될 텐데요. 네. 이 희소 가치가 크다 보니 중대형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또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중대형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제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 중대형을 많이 공급하기 좀 어려운 거는 세대수 개념에서 평수가 넓으면 세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시공사 입장에서나 또 시행사 입장에서도 사업성 부분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서울 지역은 그렇게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갖고 가는 물량에서 실제 큰 평수를 많이 공급한다는 건 구조적으로 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대형 평형수를 지금보다는 조금 늘릴 수는 있어도 큰 평형대로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 작은 평형, 그러니까 84제곱미터를 넘어가는 평형대를 나온다면 그만큼 또 수요층이 더 달라붙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은 집을 2개 갖는 방식의 지금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좀 풀어주고 있는 형태인데 1주택에서 2주택까지는 다주택으로 안 보는 어떤 이런 발상의 전환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예측을 하시고 물건을 보셔야 되는 게 낫다. 안 그러면
큰 평수를 무작정 공급하는 것보다는 큰 평수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공간을 다양하게 쓰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와 뭐 단독형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종별을 달리하는 형태의 취득의 문제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볼 시대가 왔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실시, 재개발 현장 투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주변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좀 위험하다, 맞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 이유가 네. 혹시 좀 이런 부분 아닐까요? 그 나라에서 직접 하거나 큰 시공사가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토지 확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콕 집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가장 문제가 많이 되죠. 일단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을 진행해 본 사람들이 진행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게끔 하는데 재개발 같은 거는 재건축은 우리나라 구조상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주체가 돼서 어떤 걸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 공사하는 부분 시공사 또는 뭐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신탁에 맡겨서 진행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일단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주체가 신탁사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실제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런 구조가 좀 투명하게 잘 갖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맡겨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맡기는 부분에 비용들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분양가에 포함돼서 분양가가 비싸진다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나 좀 싸게 집을 공급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배제하고 싶어하는 느낌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직접 주체가 돼서 하고 일만 조금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게 바로 지역주택조합인데요.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말씀대로 모든 어떤 재건축 재개발은 땅을 먼저 확보하고 확보된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 이 지주택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좀 투명하지 않고요. 중간에 뭐 맡겨서 진행하는 이게 경비 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증되어 있는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어느 정도 시간에서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토지 확보라는 게 일괄적으로 나라에서 공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어떤 동의서를 통해서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협화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진행 사항이라든가 투명성이 좀 더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천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 공공개발이라든지 민간개발과 이런 또 지역주택조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비용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비용을 일단 뭐 적게 들으냐 많이 들으냐 떠나서 비용성에서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게 좋은데 일반 조합이라든가 재건축할 때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신탁제도라는 걸 통해서 신탁사가 관리를 하면서 넘어가는 관리신탁제도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할 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이 부분들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정비업체 위주로 이제 가다 보는 거죠. 정비업체들은 회계적인 투명성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짚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지역주택조합도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투명성 확보가 제일 중점이겠고요.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깔려있는 투명성이 별로 안 좋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약간 비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 걷어낸다면 좀 더 투명성이 갈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어떤 또 예측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곳과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공통분모들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통기획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쪽에서는 네.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속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망가져 있는 현장들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한 번은 속가내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비사업체라든가 지역주택조합에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된 사항들은 그 문제만 도려낸다면 어떻게 보면 신통기획을 통해서 좀 더 추진이 빨라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도 한번 삼아보시면 지역 판단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은 경매시장, 윤 대출규제 완화 정책 훈풍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말 그대로 경매시장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다운이 됐었는데 그렇죠.
다시 어떻게 생기를 되찾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대출 규제를 완화된다는 게 경매 시장에 일단 좋은 점으로 작용하는 건 경매는 일단 낙찰을 받으면 차입을 통해서 하는 이 차입 상품으로서는 대표적인 상품이거든요. 어쨌든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매매는 직접 신규 대출이 일어나지만 경매는 한번 일어난 대출이 상환이 안 돼서 사고가 난 물건들을 다시금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대출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해도 경락 대출을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쪽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출을 규제하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경락 대출도 대출의 한 양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한다면 2차 시장이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 판단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 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소상공인 대책들 나올 때 부도나서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시절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양성하려면 결국은 누군가가 물건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금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경매는 대표적인 차입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이 좀 풀어진다면 충분히 경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대출 기내 완화를 해준다라는 새로운 정부의 어떤 그 방향성은 정매 시장에서는 좀 호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경매 시장도 지역에 따라 좀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반 매매 시장처럼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좀 크게 일어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똑같이 차입으로 들어오지만 예전같이 마구잡이로 어느 지역에도 다 좋다 이렇게는 좀 어렵고 역시 경매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라는 테마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이미 나와 있지만 확실하게 메인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대출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수요자에 덤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선별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역시 경매 시장도 부동산 시장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쫓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나와 있는 경매 물건도 옛날처럼 높게 낙찰되는 그런 전체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확실하게 인기 있는 것들은 더 달려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선택적 분류 작업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왔다. 그런 면에서 잘 선택되어 있는 수요층이 많이 있는 경쟁자가 좀 많이 붙었던 물건들은 대출 작업이 조금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많이들 이제 좀 선별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훈풍이 불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5월 이후 차기 정부가 자리를 잡아야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될 전망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경매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면 3, 4개월 또는 뭐 길게 6, 7개월 있다가 경매 들어간 물건이 낙찰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경매 공고일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차가 한 6개월 정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작업을 한다면 실제 이게 적용되는 시기는 6개월 이상이 좀 지나간 가을 시장이라든가 겨울 초입 시장쯤에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아마 하반기 때에 경매 물건이 많이 속출할 것이고 그랬을 때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 완화가 그때 기준에 갔을 때 경매 시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경매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흐름이 좀 이제 생겼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 규제 완화로 투기주택 쏟아진다는 것 착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 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재건축으로 인한 상승장을 겨냥해서 한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서 우리가 한번 인수위원회 때를 이제 돌아보면은 실제 원희룡 장관의 후보가 지정된 것들이 좀 의외다 이런 발언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인수위원회 최경환 교수라든가 심기원 건대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실제 문제 그 앞전에 있는 정부들의 어떤 실책과 지금 새로운 정부에 나아갈 방향성을 만들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실무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됐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마 느낌상으로 앞선에 인수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재건축 완화라든가 또는 뭐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또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까지 좀 강경하게 거론되는 것들이 아마도 지금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률을 좀 고쳐서 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새로운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과의 이렇게 불협화음이 좀 예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은 규칙만 고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려면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통과에 기존에 봤을 때는 새로운 인물보다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있거나 기존에 국회의원 3선을 지금 겪었고 이미 제주도지사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회를 좀 완화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지정 역할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나왔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호가로서 많이 올라가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와서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르다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좀 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속도 조절도 있지만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고 거대 야당과의 어떤 교류를 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떤 원포인트 이런 뭐 스페셜리스트가 왔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원희룡 장관이 내각을 가기 전에 이미 이제 도지사를 겪었기 때문에 또 특별자치도에서 행정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행정을 해본 경험이 아마 이런 국토부 장관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깜짝 발탁이 이루어졌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그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한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아마도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량을 많이 내보기보다는 실제 지금 나와 있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서 어떤 농도 조절을 좀 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어쨌든 서울시에 6월 이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전제하에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 비슷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시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재건축을 무작정 풀어주기보다 어떤 그 안전진단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또는 공급량 역할들을 좀 조절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제주도지사 시절에 제주도에서 새로운 신공항 건설이 좀 무산된 경우는 있는데 아마 국토부 장관으로 왔으니까 지역적으로는 제주도의 신공항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추진될 가능성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 지역에서도 이렇게 주거에만 맞춰져 있는 이런 공급보다는 주변의 기반시설들을 좀 활용해 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아우르는 그런 방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뭐 김포공항 개발이라든가 주변 태능에 있는 공공주택 개발이라든가 기존에 많이 얘기가 되었던 굵직굵직한 어떤 기획 사업들의 위주의 호재도 좀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쪽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좀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후보가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네. 어떻게 좀 새로운 기조를 맞이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조금 이제 의외로 보는 게 앞서 말씀드리지만 그 인수위에서 실제 이제 새로운 정부 윤 정부에서 부동산을 설계한 분들은 뭐 교수 출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앞서서 인사청문회 문제와 또 이제 지금의 협치 문제가 좀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불협화음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조율할 수 있는 정무적 감각이 있는 국토부 장관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원희룡 장관이 전문성이 없진 않지만 이 초대 장관으로서 뭐 2, 3년 계속 이걸 가겠다 그런 계획은 아닐 거란 말이죠. 차기 대권 후보로도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토부 장관의 그 내각 경험을 쌓는 동시에 어느 정도 그 정무적 감각이 있으니까 지금의 올 한 해 민주당과 협치를 좀 이겨냈거나 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 수준으로만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좀 더 구체적인 화끈한 또는 좀 확실한 어떤 계획들은 올해가 좀 지나간 내년 정도에 가서 앞서 인수위원회를 했던 교수진 출신들의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다음 국토부 장관으로 올 때 좀 징검다리를 잘 넘을 수 있는 그런 역할 정도까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지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울시와 얘기를 해가면서 서울시 정책들을 국가 정책을 좀 끌어올리는 교도 역할은 좀 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들이 많다고 또 지적을 그렇죠. 했다고 하는데요. 원희룡 후보 역시 그 폐지나 개정을 또 검토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희룡 그 이제 전 도지사죠. 제주도지사는 기본적으로 사시 출신인데 윤석열 이제 대통령과는 대선 당선자와는 1년 선후배 사이거든요. 근데 사시 때는 이제 뭐 여담이지만 원희룡 이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관련된 책을 좀 쓰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헌법적 가치 어떤 얘기를 할 때 헌법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원칙에 좀 충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이 보기에 임대차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앞서서 우리 심기현 교수나 이런 분들은 폐지까지 언급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합리적인 조절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한 수위 낮춘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민주당과 교류할 수 있는 또는 협치할 수 있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결국은 임대차 3법은 조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입각을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정책을 필지가 좀 기대가 되는 측면입니다. 네, 새롭게 시작되는 4월 둘째 주의 부동산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 브리핑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